네, 언어학과 철학혁명 5부의 2편입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 훔볼트를 우리는 살펴봤어요. 훔볼트를 통해서 언어학적 칸트주의를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언어와 민족이 어떻게 또 민족적 정신이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편, 이제 소시르, 언어학자 소시르의 언어학적 혁명. 대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혁명이라고까지 표현했을까? 이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소시르의 언어학의 기본 명제부터 살펴봐야겠죠. 언어나 기호가 갖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게 그것이 어떤 사물이나 기호 사용자의 의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호를 통해서 어떤 사물을 지시하죠. 자, 우리가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는 송아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송아지라는 기호를 갖고 실제로 송아지라는 대상을 지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또 지시체라고 해요. 이 대상을. 기호와 지시체의 관계. 그러니까 기호나 언어에 대해 흔히 갖고 있는 생각은 송아지라는 기호와 실제 송아지, 그러니까 송아지라는 기호가 있고 우리 실제 송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송아지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일치한다. 기호와 지시체는 일치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일단 전통적 사고 방식이에요. 여러분 일단 요거를 알아야 뭐 혁명이 왜 혁명적인지도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시르 이전까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언가 이름을 정했어.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조종일이면 조종일이라는 기호로 딱 얘기했으면 그때부터는 저라는 실체와 이건 되게 밀접 딱 연결되어 있는 일치하고 있는 관계인 것처럼 얘기하게 되는 거죠. 송아지면 송아지, 강아지면 강아지, 그렇죠? 그 어떤 기호를 정하면 그 기호와 어떤 그 실제는 일치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호는 지시체를 그래서 반영한다. 반영론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소시르의 언어학은 이거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사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언어학적인 어떤 그 기호의 어떤 자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훔볼트를 다뤘던 것처럼 이제 소시르에 대한 부분도 이제 몇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보죠. 자, 언어학의 일단 대상과 그 특징. 자, 그에 따르면 언어 활동에는 랑그와 파롤이 있어요. 랑그 그리고 and 파롤. 여기서는 파롤. 자, 그래서 요거 보통 이거를 랑그를 여기서는 언어, 파롤을 화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언어학은 랑그를 대상으로 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소시르는요. 그러니까 언어 활동은 랑그와 파롤로 이루어져 있지만 언어학은 랑그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그럼 대체 이 파롤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화언이라고 있잖아요. 즉 발화.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이 제 파롤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제 음성을 울리면서 제 성대를 울리면서 소리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발화라는 거죠. 발화. 그래서 이거를 파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회성이에요. 지금 제가 한번 한 얘기 이미 지나가 버렸고 그 일회성과 함께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과 시간에 따라서 오직 일회성만 갖는 게 파롤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음성을 통해서 말하는 것, 랑그는 쉽게 얘기하면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이 랑그의 어떤 일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는 지금 이제 2021년 1월 1일 아침에 나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문법은 명확하게 지켜지죠. 예. 나는 하고 있다 수업을 2021년 심지어는 1월 1일 아니면 21년 1일 1월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말 안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문장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랑그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키고 있는 이 랑그와 여러분의 그 랑그가 같은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회성이 아닌 거예요. 랑그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규칙인 거고 동시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파롤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어떤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편으로 사회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랑그는 사회적입니다. 규칙이라는 게 본래 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랑그를 만들 수 없죠. 아무도 그걸 따라올 리도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랑그는 사회성을 갖습니다. 사회적이다. 사실상 제가 죽는다 한들 그쵸? 이 랑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내가 있든 없든 내가 쓰든 안 쓰든 사실은 나와 무관하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랑그죠. 나와 무관할 정도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뭔가 벌써 있던 구조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더 미치는 거지 내가 랑그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은 매우 약하죠. 그래서 소시르는 리 랑그야말로 언어학이 다루는 대상인 거고, 그래서 이것은 언어 활동의 결국 사회성, 사회 규범, 우리는 이걸 지켜야만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의 사회 제도다, 규범이자 제도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장기를 둘 때도 장기 말이 없어졌어. 예를 들어 왕이 제일 중요한데 왕이 사라졌네? 이랬을 때 그 왕을 좀 큰 걸로 그냥 어디 뭐 500원짜리 동전으로 대체한다고 해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죠. 왜요? 그것을 규칙이니까. 그 우리가 체스를 두든 장기를 두든 그 말이 갖고 있는 이동 경로라는 기본적인 우리의 게임의 룰이 있죠. 그 게임의 룰을 어기지만 않는다라면 사실 이제 그것은 다른 걸로 바꿔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랑그는 변하지 않는 거다. 랑그는 그래서 사회적이고 규범 제도적이고 변하지 않는다. 불변성을 좀 갖고 있어요. 물론 영원한 불변성 이런 건 아니지만,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기호와 지시체의 관계. 자, 아까 처음에 했던 그 얘기죠. 기호와 지시체의 관계가 뭐다? 자의적이다. 자의성. 그러니까 기호란 자의적입니다. 기호와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와의 관계가 자의적이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기호를 보통 기표와 기라고 나누게 되는데요. 기표, 시니피앙, 시니피에. 그래서 기표는 시니피앙이라고 하고 이것이 불어겠죠. 시니피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표는 보통 그래서 표시하는 것, 기는 표시되는 것. 아니 그럼 기표랑 기란 말만 쓰지 왜 시니피앙, 시니피란 말을 왜 자꾸 갖다 붙이냐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제 이 관련된 책을 보다 보면 이 용어들이 되게 자주 등장해요. 저도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이 단어 처음 보고 이게 대체 뭔 말이야? 비슷한데 세 글자는 같잖아요. 비슷한데 뭐가 다른 거지? 뭐 이런 거였거든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그래서 시니피앙 기표는 표시하는 것이고 기는 표시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계라는 여기 사례가 나오는데 우리가 시계를 말 그대로 지금 시계는 기호죠. 우리 시계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시계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뭘 표현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약속만 바꾼다면 만약에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 바꿔도 되죠. 시계를 티계로 바꾸자. 응? 야, 시계를 시계라고 바꾸자. 뭐 이렇게 바꿔도 약속만 된다면야 문제될 게 없죠. 사회적 약속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게 기표라고 볼 수 있는 기표. 예. 이런 식으로 기표는 그 대상과 무관하게 사용되거나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시계라는 실제, 아까 시간이 째깍째깍 가고 있는 그 실제와 사실은 시계라고 말하는 기호는 사실상 무관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시계와 시계라는 기호는 이건 그래서 기표라고도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전혀 티계라고 불러도 되고 시계라고 불러도 약속적인 문제니까. 그죠? 제 이름도 마찬가지죠. 저는 조종일이지만 사실 이 이름도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이름이었을 수도 가능성은 있는 거죠. 또 다르게 지었더라도 사실 뭐 필연적인 게 아니니까요. 이름이라는 게. 그만큼 자의적이다. 이 기호와 결국은 지시체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저도 처음에 외울 때 그 차라리 그래 기인은 그냥 일종의 그 의미 기표는 어떤 표현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구분을 했다. 기표와 기의 관계는 그 자의적이고 다만 예외가 있다면 이제 여러분 화나거나 욕하거나 뭐 이럴 때는 욕들은 주로 좀 비슷하죠. 강한 어떤 파열음을 갖고 있잖아요. 강렬한 어떤 좀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자의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욕설은 대부분이 전 세계 공통적으로 무언가 강한 어떤 어구를 갖고 있으니까요. 자, 여하튼 세 번째 특성 가볼까요? 공시성과 통시성. 자, 공시성이라는 거는 뭐 이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뭐 이건 공간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그 공간적인 어떤 이 수평성이랄까? 그래서 예를 들어 타동사는 목적어를 갖는다 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문법의 개념. 주어는 동사와 함께 쓰여야 되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갖는다. 이렇게 어떤 기호를 사용하는데 결국은 이 동시간대, 동시적으로 어떤 갖춰야 될 조건, 동시적인 어떤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통시성은 시간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동시적인 조건, 동시적인 어떤 공간에서의 어떤 하나의 조건, 언어적 조건을 얘기한다면 통시성은 시간의 어떤 흐름, 언어가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는지 시간의 어떤 변화를 주로 살펴보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소시르의 입장에서 중요한 건 통시성이 아니라 공시성이에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도 아까 기표를 중시하는 거고, 위에서 뭐였죠? 랑그와 어떤 기표 그리고 또 공시성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언어학의 되게 중요한 어떤 분석 대상이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공시 언어학과 통시 언어학이 있는데 통시 언어학은 언어의 변화를 연구하는 걸 거고 공시 언어학은 언어의 규칙과 체계를 결국은 연구하는 거죠. 시간성을 따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규칙과 체계를 연구하는 건데 그것이 소시르가 보기에는 언어학의 중심 영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언어는 결합관계와 계열관계로, 문장은 그렇게 형성이 된다고 보는 거죠. 결합관계와 계열관계로 형성이 된다. 결합과 계열. 그래서 문장은 결국은 이 결합관계 형식과 계열관계 형식을 따라야 되는데 나는 밥을 먹는다. 사례로 나는 밥을 먹는다. 어때요? 이게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아까 문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 결합관계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계열이라는 것은 너는, 우리는 요거를 바꿀 수 있는 세로축. 가로축이 결합관계라면 세로축이 계열관계. 나는 밥을, 제가 지금 밥도 못 먹고 지금 수업하고 있어서 약간 배가 고파질까봐 약간 힘이 떨어지는 게 좀 문제네요. 새해 아침에 이렇게 수업하는 것도 좋지만 밥을 안 챙겨 먹은 게 패착이다. 얼른 저도 10시까지 수업 끝내고 집에 가서 새해 첫날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밥을 못 먹었다. 이게네요. 나는 지금 대신 첫날 밥 빈속에 커피 마셨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커피를 마셨다. 마시다. 그러면 먹는다, 마시다. 이것도 어때요? 이거는 계열관계. 커피, 밥, 그죠? 뭐 치킨, 계열관계죠. 바꿀 수 있잖아요. 대체할 수 있는 관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장을 구성하고 형성하죠. 뭐 이거는 어렵지 않죠? 어떤 언어를 구성하는 조직의 틀. 이건 뭐 진짜 언어학적인 분석인 거고.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다섯 번째, 기호의 가치 얘기가 나와요. 기호의 가치. 자, 이거는 그냥 좋다, 나쁘다의 어떤 그런 가치가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의미라는 것과 좀 비슷한데 그렇다고 의미와 같은 것도 아니야. 의미와 비슷하지만 그렇다고 같지도 않은 이런 느낌인데 이건 사례를 통해서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기호의 가치라는 게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프랑스에서는 우리가 양 있죠, 양. 양털할 때 그 양을 이 MOUTON, 무통, 이런 어떤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sheep이죠. SHEEP. 요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다른가 보다. 그러니까 의미는 같죠. 대신 양이라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뭐 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문제는 프랑스에서 이 MOUTON이라는 단어에는 죽은 양이든 살아있는 양이든 모두 지칭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 영어에서 sheep이라는 건 살아있는 애만 얘기한대요. 살아있는 것만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단어가 또 있어. 그래서 결국은 MUTTON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죽은 양을 얘기할 때는 머튼인가요? 이 단어를 따로 써요. 그러니까 가치가 다른 거죠. 같은 양으로 뭔가 우리가 번역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프랑스에서 말하는 MOUTON이란 이 단어와 영어에서는 sheep이라는 단어가 의미는 같을지언정 가치는 다른 거예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가치는 다르다. 요게 이제 언어의 가치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기호의 가치가 사실 그러면 왜 달라지는가라고 했을 때 이 기호의 가치라는 것은 다른 기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해지기 때문이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른 기호들 간의 관계. 다시 얘기하면
그 기호들 간의 관계라는 건 차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름을 통해서. 그래서 아직 별도의 기호가 없는 대상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같은 말이지만 아까처럼 뭐 그 같은 말로 아까 쓰고 있었잖아요. MOUTON의 가치는 SHEEP나 영어의 다른 기호들에 의해서 그 기호들과 다름을 표시하고 있는 거다. 예를 들어 뭐 그 개와 이게 그죠? 같은 의미죠. 강아지와 개새끼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의미는 같지만 가치가 다르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새끼야, 강아지야. 이 두 단어는 사실 의미적으로 본다라면 말 그대로 어린 그 개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데 가치가 달라요. 개새끼라고 말하는 순간 그 누구도 기분이 좋지 않죠. 그 말 그대로 그리고 심지어 그냥 그 어린 강아지를 지칭할 때도 그냥 개새끼라고 표현해버리는 것과 강아지라고 표현하는 것도 역시 어감이 달라요. 왜요? 우리가 평소에 이 개새끼를 다른 가치로 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같지만 가치도 다른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뭐예요? 다름으로써 차이를 통해서 의미가 발생하는 거예요. 정말 같을 거면은 단어가 굳이 두 개의 단어로 나왔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같은 뜻이면 이 단어를 별도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 어떤 단어가 쓰이는 건 다른 단어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말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어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있는 거고 다를 때만 결국은 의미가 있는 거죠. 개새끼라는 기호의 가치는 개나 강아지라는 기호와의 차이에 의해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호의 가치는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기호들 간의 관계, 차이에 의해서 그 기호의 가치는 결정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에서 오늘 소시를 일단 다 언어의 특징을 얘기를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5가지 보면 랑그와 파롤, 그래서 랑그의 어떤 문법적 개념, 기호와 지시체 관계에서 어떤 자의성의 문제, 공시성과 통시성에서 이제 공시 언어학의 중요성, 결합관계와 계열관계의 문제, 그리고 이제 5번째 기호의 가치에 대해서 뵀는데 자, 그럼 대체 이게 어떤 혁명의 효과가 있는가? 소시르의 혁명의 효과가 대체 뭐냐? 우린 이걸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소시르의 언어학을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가? 자, 2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체계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언어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개개의 주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거다. 그래서 언어라는 건 아까처럼 문법적인 거니까 체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그 언어와 그걸 사용하는 개개 주체 사이의 관계, 그 인간이 어쨌든 그 주체의 어떤 관계, 이 관계를 다루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랑그는 개인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속된 규칙의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칙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말할 수 없고 사유할 수 없죠. 옳다 그르다는 판단은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좋다 나쁘다는 판단 역시도 결국 다 뭐다? 언어의 구조 속에, 언어라는 그 체계 구조 속에 주체가 귀속되는 거죠. 사고나 판단은 개개의 주체가 결국 하는 게 아니라 언어의 체계 구조 속에 있는 거고 개인들은 그것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어 구조주의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언어의 어떤 그 랑그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그렇죠? 자신은 그 구조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주의 창시자가 된다. 그래서 의미나 판단 혹은 사고가 주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언어 구조에 내장되어 있고 거꾸로 주체들이 사고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언어 구조에 따라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언어 구조를 하나의 단일하고 자기 완결적인 체계로 간주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 경우 주체는 단일한 언어 구조가 빚어내는 구조의 효과로 정의되게 되는데, 자, 언어의 구조란 아까 그 훔볼트 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일종 선언적 구조가 되긴 하죠. 칸트적 의미에서 일종의 선언적 구조다.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 그것이 주체 외부에 있다는 점에서 자, 일단은 이런 차이예요. 여러분 그 언어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칸트의 그래도 선언 주체는 칸트의 선언적 주체라는 건 선언적 구조는 그래도 내부에 있는 거거든요. 이 선언적 주체라는 건 어쨌든 인간 내부에 있는 거고 그래도 언어는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는 있어요.
내부냐 외부냐의 어떤 차이는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체 외부의 어떤 언어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판단 근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탈근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의 외부성에 있어서는 탈근대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판단에 단일하고 통일적 구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일하고 통일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또 칸트의 어떤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또 그거는 또 근대적이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시르는 결국은 탈근대적인 요소와 근대적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주체 외부의 서론적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칸트는 주체 내부의 서론적 구조였다면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소시르는 언어를 통해서 주체 외부의 서론적 구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훔볼트의 칸트주의와 매우 유사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시르의 언어학에 내적인 모순이 있다. 내적 모순을 살펴보자. 어떤 모순이 있냐면, 자, 우리가 아까 기표와 기의에 대한 관계도 살짝 얘기했잖아요. 언어의 자의성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기표와 기의의 관계.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약속에 따라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에 따라서 아까 사회성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뭐 시계라는 단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수많은 단어들 뭐 돼지라는 단어도 그렇고 사실 다 자의적이에요. 그래서 기표와 기의, 기호와 의미 사이의 관계는 약속에 따라 어떻게 보면 그래도 고정은 되어 있거든요. 고정됨. 예. 자의적이지만 어쨌든 그것을 계속 그렇게 아무 단어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의적이지만 한번 정하면 제 이름도 마찬가지죠. 정하는 거야 뭐 마음대로 정하지만 어쨌든 한번 정해졌으면 그것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소통이 되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요거를 통하면 되게 고정성이고 불변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동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아까 가치를 다뤘잖아요. 이 가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단어의 차이, 언어의 차이를 통해서 가치가 형성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 가치의 어떤 차이는 똑같은 단어도 정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이 책에서는 이제 사례를 사과라는 사례를 하나 들고 있는데 뭐 김남주 시인의 어떤 사랑은 가을을 끝낸 들녘에 서서 사과 하나 둘로 쪼개 나눠 가질 줄 안다. 이렇게 김남주 시인의 어떤 사랑이라는 시 안에서 사과라는 기호가 등장을 했고 그 비레름텔의 사과 있죠. 그 화살 잘 쏘는 비레름텔이 이제 자기 아들 머리 위에 얹어 놓은 사과를 향해서 활사위를 딱 놓았을 때 그런 사과의 어떤 기호를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르죠. 같은 사과여도 사랑을 속삭이는 어떤 그 시 안에서 등장하는 사과와 그죠? 아빠의 어떤 그 활시를 탁 떠나 그 살이 아들의 머리로 꽂히는 그 사과의 어떤 그 어때요? 가치는 다르죠. 의미는 같아요. 사과라는 과일의 어떤 의미는 같을지언정 가치는 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사과는 말 그대로 기호들 간의 관계에 의해서 각자의 가치를 갖게 되고 다시 말해 사과라는 동일한 기호에 새겨진 다른 기호의 흔적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건 다 뭐 때문이다? 차이 때문이죠. 하나의 기호는 일단 약속이 성립된 연후에는 언제나 동일한 의미를 가질 거라는 앞의 명제와 모순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죠? 하나의 기호는 어쨌든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으면은 같은 의미로서 받아들여져야 되지만 가치의 어떤 변형 가능성, 다양한 어떤 해석 가능성에 의해서 사실상 또 고정되지도 않는다는 문제가 생겨요. 기호의 의미는 구조 안에서 고정된 것이고 개인이 사용하는 의미나 받아들이는 의미는 이러한 구조의 효과다라고 했을 때가 이 부분이라면 거꾸로 지금 방금 얘기했던 뒤의 명제는 체계화된 기호의 망 속에서도 기호의 의미, 가치가 얼마든지 가변적이다. 여기는 불변이라고 했는데 이 가치에 대한 개념은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언어의 불변성과 가변성을 둘 다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뭔가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나중에 이제 데리다가 이런 것들의 사유를 받아들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부분 전자 이 고정성과 불변성이 약간 구조주의적인 거예요. 여러분 구조주의는 말 그대로 하나의 어떤 언어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사유를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가 그렇게 쉽게 변하면 안 되죠. 근데 그 구조주의를 또 벗어나는 탈구조적 측면까지도 이미 소시르의 이론 안에는 들어있는 셈이다. 그런 탈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나중에 또 실제로 포스트 구조주의를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근대적 측면과 탈근대적 측면이 동시적이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소시르의 언어학적 측면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여러분 또 이렇게 한번 그 익숙하게 뭐 기표나 기 이런 것도 좀 알아두고 결합관계, 결관계 이렇게 좀 들어두셔야 나중에 또
저 학자가 저 얘기를 또 하네? 뭐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다른 철학자가 또 이런 소실의 어떤 언어적 구조를 혹은 이론들을 활용을 합니다. 락강 같은 경우에도 기피와 기이, 그러니까 시니피앙, 시니피에 이런 개념들 활용하거든요. 자, 구조 언어학의 기착지.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은 소실은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구조 언어학의 기착지. 책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야콥슨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소시르의 언어학을 가장 많이 발전시킨 사람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보통 이제 프라하파라고 해서 언어학자 프라하파의 언어학자라서 이 책에서도 야콥슨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야콥슨까지는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것까지 하면 너무 오히려 정작 포인트는 언어 구조주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언어학이 어떻게 이제 변경 발전되었는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야콥슨까지 다루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여하튼 저는 오히려 야콥슨보다 뭐 누굴 더 집중해라 레비스트로스. 우리가 이제 다음 뭐 6부 때 다루겠지만 레비스트로스 하면 슬픈 열대를 쓴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 한 대표적인 게 서구와 동양의 어떤 차이에 있어서 맹목적인 서구 우월주의를 오히려 어떤 동양의 시선 혹은 어떤 그 원시 어떤 시선에서 동양 원시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네요. 여하튼 전혀 그 서구 우월주의가 갖고 있는 그 이분법에 대한 어떤 그 환상의 구조를 깨버리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구조주의 개념이 뭐예요? 같은 구조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 인간이라는 같은 구조 속에서 어떤 야생이 어떤 또 다른 어떤 질서 체계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사람이 레비스트로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류학자죠. 즉 언어학이 자연스럽게 소실의 언어적인 어떤 구조가 나중에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적인 연구에도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다양한 이제 인문사회과학적 분야로 어떻게 퍼져가는지를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야콥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호의 구조를 인간의 기호 사용 능력으로 환원했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뭐 아주 그렇게 다른 개념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뭐 결합관계와 계열관계를 다른 식으로 정리를 해서 뭐 언어의 어떤 환유의 개념이나 환유는 어떤 인접성 단어들을 얘기할 때 환유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뭐 은유는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단어에 대한 것. 그래서 이제 실어증 연구를 했나 봐요. 야콥슨이 이제 그 우리 인간의 어떤 실어증 연구를 하면서 언어의 어떤 환유의 어떤 측면과 은유의 어떤 측면을 따로 분류를 해서 이걸로 이제 분석을 하죠. 결국은 그 분석의 결과물이 뭐냐 이것만 다뤄봅시다. 언어를 구성하는 능력이 결국은 인간의 사고 안에 있다라는 걸 좀 찾게 되는 거죠. 언어 구성 능력이 인간의 사고 안에 있고 인간의 즉 뇌 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소실가 생각했던 언어의 구조가 야콥슨에 이르면 인간의 선험적인 언어 사용 능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거고 언어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갖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깨지면 사고하거나 판단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어떤 그런 능력인 거죠. 자, 그래서 요런 부분과 뭐 소통 이론에 대한 얘기도 살짝 나오지만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 다루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우리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련성이 크진 않기 때문에 이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지금 소시르의 언어학적인 어떤 구조주의, 언어학적 혁명의 측면 이것을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이제 비트겐슈타인으로 넘어가서 이제 언어학과 그쵸. 이 철학혁명에 대한 편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세 번째 시간에 잠시 쉬었다가 비트겐슈타인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